코로나 초기에 우한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닥터 양은 이미 2019년 11월 말부터 특이한 바이러스 샘플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연구팀은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가능하다는 것을 12월 초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초기에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모든 경고는 무시됐고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미팅에서 코로나는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라고 선언했다는 뉴스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커피를 마시다 이 뉴스를 보게 되었고 정말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5년간 중국 정치와 미중 관계를 연구해온 저에게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국제관계에 폭탄을 던진 선언이었고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뉴스 전문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발언이 가져올 국제적 파장을 예측하려 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토머스입니다.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고 워싱턴 DC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와 중국 내부 정치 역학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해왔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정치적 발언을 객관적으로 분석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발언만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고 CIA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까지 같은 입장을 확인했죠. 마치 사전에 잘 조율된 것처럼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컴퓨터에서 각 기관의 발표를 확인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향해 던진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료 연구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긴급 화상회의를 제안했고 그날 오후 우리는 이 사태의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옥스퍼드 유학 시절부터 10년 지기 친구였는데 학문적으로는 존경했지만 정치적 견해는 늘 달랐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당 고위층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리우는 전화를 받자마자 베이징이 발칵 뒤집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과는 달랐죠. 중국 당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모든 고위 간부들은 외부 연락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도 이 전화 통화가 감시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리우가 전한 말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발표를 단순한 외교적 공방이 아닌 국가 안보와 체제, 생존에 관한 실존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코로나 책임 공방을 넘어 중국의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우의 반응이 과장된 것일까? 아니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미주리 주의 움직임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주리 주는 이미 중국 정부에 코로나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2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처음 이 숫자를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아 계산기로 3번이나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연구실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크게 써놓고 다시 검토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미국 전체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모두 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계산해보니 한국 돈으로 2천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연간 예산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죠. 중국의 GDP가 약 14조 달러임을 감안하면 이런 배상금은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스를 더 찾아보니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 성명을 발표했더군요. 그들은 미국의 주장을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치적 조작과 책임 전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평소보다 더 격앙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두려움이 섞인 분노처럼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일찍 도착해 이번 사태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법에서 이런 대규모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했죠.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게 부과된 막대한 배상금이 떠올랐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독일은 당시 금액으로 1320억 마르크, 현재 가치로 약 4천억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죠.
이 엄청난 배상금이 독일 경제를 붕괴시키고 결국 나치의 부상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 후 부담한 배상금이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687호에 따라 이라크는 약 52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고 이는 이라크 경제에 장기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독일이나 이라크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배상을 강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습니다. 연구팀 동료 앤디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중국이 그냥 배상금을 거부하면 그만이 아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워싱턴 포스트의 특파원 사라 존슨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미주리 주 검찰총장과의 인터뷰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평소라면 망설였겠지만 이번에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미주리 주 검찰총장과의 인터뷰를 위해 세인트루이스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자료를 검토하며 어떤 질문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닌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 사무실은 예상보다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강력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주리주 내에 있는 중국 정부와 관련 인사들의 재산을 모두 압수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행 계획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검찰총장이 이미 미주리주 내 중국 관련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소유 기업의 자산, 중국 고위 관료들과 관련된 부동산, 심지어 중국 국적자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단순히 한 주의 법무 책임자가 아닌 미국 내 커져가는 반중 정서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사라는 이 소송이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인터뷰 후 지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라는 자신의 중국인 친구 장밍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장밍은 미국 내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한 중국인 사업가로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사위였습니다. 사라에 따르면 장밍은 트럼프의 발언 이후 미국 내 자산을 급히 매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장가보다 30%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을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실제로 미국 내에는 중국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습니다. 2019년에 뉴욕과 LA의 고급 주택가를 방문했을 때 중국인들이 사놓고 비어있는 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부동산에 약 1,8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일 뿐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고위 간부들의 개인 자금이 미국 금융기관에 상당히 많이 예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국제금융조사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고위 관료 및 그 가족들은 상당한 자산을 해외, 특히 미국과 서유럽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모든 것을 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시적 분석을 하면서도 저 자신도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였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 대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중국 정세 관련 강의를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습니다. 미국 최대 기업들의 임원들에게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동향을 분석해주는 자문 역할도 했죠.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3월 첫째 주에만 12개의 강의 계약이 취소됐고 4월까지 예정된 모든 일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수입원의 80%가 증발한 것입니다. 학자로서의 연구활동은 계속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2020년 2월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실리콘밸리 V사 교육장에서 40명의 임원들에게 중국의 기술 정책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중국의 5G 전략을 설명하던 중이었죠. 갑자기 한 임원이 마스크를 쓰고 회의실로 들어와 중국에서 온 방문단이 이 건물에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순식간에 강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즉시 자리를 떠났고 나머지도 서둘러 마스크를 찾아 썼습니다. 강의는 그 자리에서 중단되었고 교육 담당자는 당분간 모든 대면 교육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지막 강의는 끝났고 이후 모든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미국 소상공인 협회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약 10만 개의 중소기업이 영구 폐업했습니다. 실직자 수는 수천만 명에 달했고 많은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서가 확산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다음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연구 목적으로 관리하는 중국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베이징 중앙당교의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중앙당교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중국 정치의 심장부 중 하나입니다. 이 익명의 제보자는 엄청난 내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티 장쩌민과 후진타오 파벌의 원로들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두 가지 이유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입니다. 이번 트럼프의 발언과 배상 압박은 내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고 그의 답변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 당내 고위 인사들 중 상당수는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미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중 8명은 자녀나 가까운 친척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배상 압박과 자산 동결 위협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런 고위 간부들이 시진핑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의 미래가 위험해졌다라는 비난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이 심해지면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받고 더 구체적인 증언을 찾던 중 지난달 중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닥터 양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일했던 과학자로 코로나 초기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이었습니다. 닥터 양과의 만남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 외곽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지쳐 보였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닥터 양은 코로나 초기에 우한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연구소는 이미 2019년 11월 말부터 특이한 바이러스 샘플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초기에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모든 보고는 무시되었고 오히려 침묵하라는 지시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닥터 양은 그들의 연구팀이 이 바이러스가 인간 간 전염이 가능하다는 것을 12월 초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고는 무시됐고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닥터 양은 자신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서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연구소 내부 회의록과 초기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 문서들이 미 의회 청문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녹음되었고 이 내용은 미국 정보기관에도 공유되었습니다. 닥터 양은 중국을 떠날 때 큰 위험을 감수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 일부는 여전히 중국에 남아있어 보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만남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닥터 양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초기 대응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저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와 다양한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닥터 양과의 만남 사실이 알려지자 리우 교수가 격분하여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닥터 양을 거짓말쟁이이자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는 것은 국제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우의 목소리에서는 분노를 넘어 두려움까지 느껴졌습니다. 10년간의 학문적 교류와 우정이 이렇게 정치적 갈등으로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저는 리우가 과연 객관적인 학자로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우와의 통화가 끝난 후 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옥스퍼드에서 함께 공부하던 열정적인 학자였던 그가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애국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개인적 갈등 속에서도 연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워싱턴에 비가 내리는 저녁, 백악관 관계자 제임스 라이트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트럼프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으로 국가안보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지타운의 한 조용한 바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던 제임스와는 달리 그날 밤에 그는 좀 더 솔직했습니다.
두 잔의 위스키가 오가면서 그는 이번 코로나 책임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 의도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코로나 책임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더 큰 전략의 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레이건이 소련을 무너뜨린 것처럼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종말을 가져오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승리를 넘어 역사적 업적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의 말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체계적인 압박 전략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무역 전쟁, 화웨이 제재, 남중국해 문제 제기, 대만 지원 강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책임론까지. 이 모든 것이 중국 공산당 체제의 기반을 흔들기 위한 종합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지난 3년간의 미중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중국의 모든 약점을 체계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마치 중국 공산당 체제의 모든 기둥을 동시에 무너뜨리려는 듯한 전략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또한 미국 정보기관들이 중국 내부의 불안정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시진핑에 대한 당내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시점에서의 코로나 책임 압박은 그 내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권력이 공고해 보이지만 코로나 위기와 미국의 압박은 그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임스가 말한 내용이 100% 사실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 책임론은 단순한 정의 구현을 넘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전략적 압박의 일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우 교수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군부 고위 인사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도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런 긴장 고조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코로나 책임론이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과 체제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 간의 긴장이 고조될 때 작은 오판이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실업 문제 등 다양한 위기가 동시에 터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였고 내수 침체와 기업 부채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코로나 배상 압박까지 더해진다면 중국 공산당은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외부 압박은 체제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로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게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나 경제적 손실을 넘어 체제 존립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이 실제로 중국 체제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70년간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고 내부 통제 메커니즘도 강력합니다. 시진핑은 취임 이후 당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해왔고 반대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왔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는 단순한 보건 위기를 넘어 국제 질서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변화는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국제사회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책임론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배상 문제를 넘어 21세기 국제 질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연구자로서 저는 앞으로도 이 사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와 통찰이 있을 때 여러분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